안녕하세요. 매주 경제 전문가를 초대해 한 주간 가장 이슈가 됐던 경제 뉴스를 살펴보고 경제 일타 해법을 들어보는 시간, 경제 일타 강사. 오늘의 게스트는요, 빈센트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업라이즈의 빈센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저희 첫 번째 헤드라인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디폴트 고비 넘기는 미국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이제 큰 산을 넘으면서 미국 정부가 일단 디폴트를 피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증시에 훈풍이 부는 중입니다. 당초 상저하고에 대한 예상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시에 대한 향후 향방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건데요. 저는 사실 이코노미스트다 보니까 실물 경기를 주로 판단하는 것이 전공이에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실물 경기랑 가격 변수랑의 괴리는 늘 있어 왔는데 유독 최근에 꽤 벌어진 것 같습니다. 즉 경기에 따라서 침체가 온다 그러는데 가격 변수는 연초부터 아직까지는 훈풍이 분다라고 할 수 있겠죠.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악재였어요. 하지만 이 악재가 알려진 악재라는 측면에서 보면 실제 우리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주가지수의 흐름을 조망한다면,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면 하반기에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상저하고라고 앞에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상고하저의 패턴이 아닐까?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이다. 네, 악화된다는 표현보다는 상승 동인이 사실 소멸이 됐다는 게 좀 더 바람직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가 좋았냐. 물론 다양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마중물 역할을 했던 것이 유동성인데 앞으로 국채 한도 협상이 해결됐기 때문에 오히려 시중에 있는 유동성이 빨려 들어가는 오히려 긴축의 강도가 좀 더 심화될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동안 주가지수를 이끌었던 유인, 즉 동인이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상고하저의 패턴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폴트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여쭤볼게요. 이게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2025년 1월 1일까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에 정부 지출을 이제 일부 감축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이제 볼 때 그럼 2025년까지는 부채를 조금 우려하지 않아도 될까? 이렇게 보는 시선들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부채 한도 협상은 봉합이라고 얘기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봉합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2025년 1월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노이즈, 저는 이제 노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이제 물가 지표로 여겨지는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연준 목표치보다 좀 2배 이상 웃돌았고 실업률도 54년 만에 또 최저치고 4월 구인 건수도 1,000만 건이 돌파했다고 해요. 이런 지표들 때문에 이제 6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움직임도 있고요. 또 오늘 기사를 조금 찾아보니까 연준 고위 인사 발언 중에서 또 동결을 할 것처럼 보이는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조금 어떻게 보실까요?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언제 업로드 될지 모르겠으나 6월 FOMC를 목전에 두고 업로드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5월달 FOMC가 마지막이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라스트 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 들어서 물가지수가 높아지고 또한 고용시장이 견고하다 보니까 6월 달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이 비하면 안 될 때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5월 달이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를 인상하면 물가가 잡힐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뒤에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지만 미국은 현재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거든요. 즉 금리를 오르고 내린다 하더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의 나라였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금리 인상은 실익이 없다라는 측면에서도 역시 5월 달이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곧 고용지표라는 변수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고용지표가 혹시 발표되고 나서 조금 연준이 좀 다른 제스처를 취할 그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늘상 가능성은 열려져 있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앞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고용은 좋을 겁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좋았고요. 앞으로 당분간은 좋을 거예요. 하지만 고용시장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고용이라는 것은요. 후행지표입니다. 기업에서 투자를 줄이고 또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할 때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사람을 자르거나 자르지 않거나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최근에 나타나는 미국의 경기 둔화세를 놓고 본다면 미국의 고용지표는 앞으로 둔화될 거고 여차하면 올해 연말쯤에는
오히려 이전과는 훨씬 다른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개연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고용지표는 좋을 거지만 연준은 통화정책의 흐름에 고용지표가 크게 좌우하는 시기는 지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5월 미국 연준의 움직임이 아까 라스트 댄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금리를 이제 동결을 했을 때 3분기 좀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은 조금 뭐가 있을까요? 네, 동결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시장 금리가, 네. 그러니까 시중 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크게는 200bp,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25 베이스 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하하는데 한 4번의 기준금리 인하도 반영하고 있어요. 따라서 인상하면 오히려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 같은데 동결한다 그러면 시장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할 것 같아요. 이미 5월달과 6월달 FOMC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연준이 얘기하고 있죠. 스탑 앤 퍼즈, 즉 일단 임시 멈춤인데 앞으로 다시 올릴지 아니면 정말로 이제는 내릴지 그 실마리가 풀어지기 전까지는 금융시장은 지금의 기준금리 인상과 동결에 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앞으로 더 올릴지 아니면 이제는 안 올릴지가 명확해질 때 그때가 오히려 더 시장의 반응이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좀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저희 이제 우리나라 경제는 조금 어떻게 영향을 좀 받을지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의 의존도가 컸는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서 한국이 중국 경제 개선에 크게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라고 하죠. 떡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우호적인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좋으면 한국도 좋냐라고 했을 때 일부 업종, 일부 산업에 특화될 것 같아요. 즉 반도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반도체 업황이 또 괜찮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 미국이 주창하고 있는 이 리쇼어링 거기에 연계될 수 있는 일부 산업만 좋아질 뿐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것이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라이브한 전망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 시장을 조금 흔들 만한 변수라면 무엇이 좀 있을까요? 변수는 크게 한 2가지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변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악재라는 것은 미리 알아두는 것도 내성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꽤 중요하고요. 첫 번째는 연준의 행보예요. 연준의 행보는 6월달 FOMC가 아니고요. 저는 6월달 FOMC 이후에는 시장의 이목은 8월 말에 있는 잭슨홀로 빠르게 쏠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잭슨홀에서 과연 어떤 일이 나타날지 아직은 그 어떤 단서도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은 국면이죠. 따라서 분수령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최근 들어서 경제를 논할 때 정치적인 상황을 배제하고선 아니면 정치적인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서는 경제적인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국면입니다. 따라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의 양상이 최근에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가 아니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 약간은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GVC에서 GSC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런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모든 산업의 그동안의 글로벌 밸류 체인의 재편을 양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불확실성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미중 패권 경쟁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좀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이라면 무엇이 좀 있을까요? 사실 충격 반응이라고 할까요? 변수를 대응할 수는 없어요. 미리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상당히 변수라는 말 자체가 상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성이 생기려면 학습 효과가 있으려면 그래도 미리 시나리오를 세워보고 이럴 가능성이 있었을 때는 나는 어떤 대응을 하겠다라고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지금은 미래를 예단해서 미리 선점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으로 놓고 대응을 하고 거기 자신의 포지션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책 내용 위주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앞서 나왔던 얘기랑 조금 연결해서 여쭤볼게요. 뭐 디폴트 위기를 좀 넘겼다, 뭐 급한 불은 껐다 이런 의견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사실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시각은 여전합니다.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저는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해 2020년 3월부터 미국 연준이 중앙은행이죠. 금리를 올려왔는데요. 거의 0%에서 5.25%까지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월간 기준으로 따져보면 근 40년 내에 최고의 가파른 속도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비용이 그만큼 높아진 것입니다. 비용이 이렇게 높아지고 유동성이 많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유동성의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견실했던 미국 경제도 장사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한 제가 갖고 있는 매크로 레지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것이 국면 모형인 것이죠.
OECD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를 가지고 국면을 판별하는 건데 실제 2023년 1월 달 기준으로 미국 경제는 침체의 신호가 떴습니다. 제 모형의 신호가 뜨면요. 한 6개월에서 9개월 뒤에 실물 경제가 역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에는 아마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뒷걸음 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전적으로 경기 침체라는 것이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요. 하지만 미국의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뒷걸음질 친다면 우리는 경기 침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저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도 좀 여쭤볼게요.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에 조금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그 효과가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중국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중국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올해 경제를 조망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변수였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리오프닝을 단행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컸던 것이죠. 실제 IMF와 OECD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면서 그 단서로서 중국의 경기 개선을 꼽았습니다. 그런데요, 과거 중국의 경제 회복 패턴과 지금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과거의 중국은 투자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됐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전이 효과, 즉 스피일오버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컸어요. 거기에 결과물로서 한국 경제도 상당 부분 수혜를 입었죠. 하지만 지금의 중국의 경기 회복의 속성은 소비 중심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경기 회복도 크지 않을 뿐더러 그것에 따른 전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중국을 보는 저의 시각이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 나오는 중국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 PMI 제조업 지수가 5월 달이 큰 폭으로 둔화되고 물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PMI와 차이신이라고 해서 민간 쪽에서 발표하는 PMI가 잠깐 상이한 부분도 있어요. 그 PMI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책에 잘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효과에서 보면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하건대 중국 경제의 2분기가 아마 피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중국 경제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가운데 조금 중국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안 좋죠. 네, 중국 경제에 글쎄요, 중국이 이미 투자하셨던 분들, 실제 제가 예전에 몸담고 있던 모기업에서는 중국의 최고 가는 기업들을 주로 다루는 펀드로서 많은 판촉도 하긴 했었는데요. 사실 투자는 그 누구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포지션대로 하는 건데요.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중국의 성장성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중국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는데요. 첫 번째, 중국의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 큰 땅덩어리와 큰 경제 규모가 여전히 성장 모멘텀이 살아있으려면 인구가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이전과 달리 그 동인이 줄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최근에 유동성 함정에 빠진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중국의 인민은행이 무한적으로 유동성을 살포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나오는 지금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디플레이션이에요. 과거 일본의 경우와 비슷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이전에 중국의 전 세계 생장 동인으로서 중국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끌었던 두 가지 요인이 사라지고 있다. 거기다 더 큰 게 변수가 하나 더 있는데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죠.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저는 글쎄요, 우리 시대에 끝날까? 장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엔간하게 중국 경제가 잘하지 않고서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 직접 투자한다는 거 글쎄요, 본인들의 선택이지만 저라면 좀 보수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유럽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유럽 경제를 이해하려면 유럽과 유로존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와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유럽 안에서의 유로존은 좀 더 작은 단위의 그룹입니다. 결국 유로화를 쓰는 국가들을 유로존이라 하고요. 올해 1월 1일부로 20개 국가가 됐어요. 원래는 19개 국가였는데 크로아티아가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20개 국가가 됐습니다. 이제 크로아티아도 유로화를 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로존은 항상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은 절름발이 행보인데요. 통화 정책은 통합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화를 같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유럽의 중앙은행 ECB라는 것이 우리가 FOMC만큼 중요하게 주목하는 것이고, 다만 재정 정책은 아직까지 통합이 되지 않았어요. 즉 각 나라마다 수준이 다르고
속성이 다른데 그것이 통합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부단히 통합하려고 노력하는데 통합하기 이전에 유로존이 깨질 것이다. 유럽 연합이 깨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즉 유럽은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다라는 게 유럽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유럽 경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할 때만 하더라도 제일 먼저 나락으로 갈 거다. 뭐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나락으로 갈 거다라는 전망이 팽배했어요. 하지만 지난해 연말과 연초를 겪으면서 가장 경제 성장률의 눈높이가 상향 조정된 게 유로존입니다. 왜냐하면 우려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 천연가스 가격이 상당히 낮아졌고요. 두 번째는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관광 소비라든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이 한국으로 오지 않고 오히려 유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재밌는 건 유럽의 그런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꺾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녹록지 않다라는 것이 그대로 유럽에도 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면 유럽은 아직까지 완전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면서도 최근의 흐름이 안 좋게 봤던 것보단 좋아졌는데 너무 좋게 보는 것보다는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해서 유럽 경제가 어떻게 보면 이전에 좋았던 그 동인이 중국 경제 회복에 제일 먼저 수혜였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투자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과 유럽 얘기를 이렇게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조금 우리 경제는 하반기에 어떻게 조금 될 것으로 예상하실까요? 한국은행, KDI 다 굵직한 연구기관들에서 한국의 눈높이를 낮추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서로서는 하반기에는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괜찮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하반기 언제쯤에는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가정을 깔고 있어요. 공교롭게 반도체 산업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좀 더 신비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수출하는데 우리 물건을 사주는 곳, 즉 한국의 물건을 수입하는 곳들의 경기를 보면 녹록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수출, 대만 수출, 베트남 수출, 이 세 가지 국가의 수출은요, 대부분 중간재 성향의 수출 품목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에 미리 선행하는 선행 지표들이에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수출의 역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눈으로 확인되는 건 없다라고 해서 저는 한국 경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부채요. 늘상 IMF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팬데믹을 거치면서 가계부채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경고의 시그널이고 그런 것들이 뭐 뒤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격 변수에 이미 반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1년 전에 비해서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맞을 텐데요. 이제는 달러 환율이 1,300원쯤 되면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까무러칠 노릇이죠. 네, 달러원이 1,300원이 이제는 뉴 노멀이 됐다는 거. 그만큼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펀더멘털에 대한 자신감이 좀 결여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 얘기예요. 현재 시장 투자 난이도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네, 100점입니다. 왜요? 변수가 너무 난무해요. 그리고 저 여의도 생활부터 쭉 시작하면 20년 좀 안 했는데 뭐 늘상 틀려왔지만 이번에 더 틀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이제 구독형 경제 전망을 하는데요. 다양한 근거와 가정을 데리고 가정을 감안해서 전망을 합니다. 가정이 잘 안 변하면 전망이 맞을 확률이 높고요. 가정이 자주 변하면 전망을 자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구차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노력상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최근에 들어서 이 변수가 난무하다라는 측면에서 난이도는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근데 투자하기에는 그럼 좀 좋지 않게 보시는 거죠? 오히려 또 투자하기 좋다고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조금 변수가 난무하고 이럴 때 오히려 맞아요. 투자를 해야 제대로 배운다. 맞아요. 제대로 배운다는 것보다는 항상 역발상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의 투자 난이도가 가장 높다는 것은 최근에 반도체 경기의 턴어라운드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왜 올라가는 거라고 본다면 이미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2분기가 바닥이라는 것은 대부분 컨센서스예요. 그러면 더 이상 안 좋아진다는 걸 깔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옆으로 길 거냐 아니면 올라갈 거냐예요. 그런데 촉매제가 있다면 확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촉매제가 마련되는 게 투자의 적기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투자 난이도가 매우 높고 변수도 많은데 우리가 셀 수 있는 변수라면 그 변수가 상수가 된다면 오히려 진입할 수 있는 적기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투자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영역이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잘 투자 철학이 없거나 아니면 희미하거나 뭔가 정보의 소스도 시원치 않은 판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보수적으로 하라는 것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눈여겨 조금 봐야 할 종목이나 자산이 있다면 조금 설명해 주세요. 저는 기업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추천할 때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한국 경제와 가장 연동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반도체예요. 반도체는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반도체를 미국의 안보 자산의 변화로 해석을 합니다. 조금 심오할 수 있는데 말씀드리면 미국의 안보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안보 자산은 미국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자산이기 때문에 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은 그 어떠한 비용도 감수합니다. 과거의 미국의 안보 자산은 석유였어요. 따라서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했던 플레이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가 바뀌면서 미국의 안보 자산이 반도체로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미국의 안보 자산이 한 국가의 생존 자산으로 결부된다면 그것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생존 자산은 반도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를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반도체 기업들이 2분기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대부분 바닥이다라는 컨센서스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반도체가 시계를 좀 길게 보고 간다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미국의 안보 자산이 반도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의 사우디가 현재 미국과의 관계가 녹록지 않은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도 지금은 미국이 필요하니 그 밸류체인상의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지만 한국도 사우디와 같을 수 있는 운명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꽤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해주셔서 바로 또 다음 질문 반도체로 가볼게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조금 주가가 오르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사도 될까요? 더 들어가도 될까요? 이미 이 코너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반도체를 포트폴리오에 담으셨거나 아니면 만지작거리실 것 같아요. 디램 가격에 100% 연동되어 있는 게 하이닉스고요. 그 외에 익스포저, 그 이외에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이죠. 전반적으로 반도체 산업과 연동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대부분 심리가 바닥은 다졌다. 이제는 업사이드만 보고 있는데 그 업사이드가 한 달 뒤에 나타날지 6개월 뒤에 나타날지 그 시점을 우리가 얼마나 프라이싱 하는가에 따라서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메시지는 반도체의 큰 얼개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고 이제는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안보 자산이라는 것으로 결부시켜 본다면 과연 우리에게 언제까지 기회만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은 한 번쯤은 꼭 생각해보고 투자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닥을 다지는 중이니까 지금 들어가기에 적기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기자님이 돈이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바닥이 오랜 기간 횡보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거 같으면 바로 바이콜이에요. 왜냐하면 저금리였잖아요. 지금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코스트가 발생하는데 이전에 비해서 배로 높은 코스트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산가일수록 그 시간조차 기다릴 수 있다는 사람들은 지금 편히 플레이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 시계가 짧은 사람들은 되게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비해서 금리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관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이거는 꼭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경제 일타 강사 초빙해 놓고 2차 전지를 물어보는 것은 저를 다음부터 안티의 소굴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2차 전지는 주도주죠. 주도주라는 것은 트렌드입니다. 여러 가지 통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주도주가 우리 한국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의 비중이 두 자릿대를 크게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많이 목에 찼다라는 것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2차 전지의 수요단에서 보면 최근 내연기관과 전기차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전기차가 편리할 것 같으세요? 전기차 타고 있네. 그래요? 우와, 엄청난데요? 전기차를 타고 있다고요? 그러면 갑자기 물죠. 네, 전기차 타고 계시구나. 네, 꼭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네. 전기차를 타시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충전이나 아니면 한번 갈 때 그래도 완충 거리가 길어야 700km. 근데 저는 사실 멀리 갈 일이 별로 없고 출퇴근요? 네, 출퇴근도 하고 만족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 주변에도 전기차를 많이 사기 시작하지만 불편함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리 수요가 촉진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연속성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전망도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은 무한히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 물론 성장성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전기차가 무거워요. 중량이 엄청 무겁다고요. 근데 이게 무거운 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생활에서 첫 번째, 기계식 주차장에 못 들어갑니다. 불편하죠. 두 번째는 지금 도로와 다리와 아스팔트의 내진 설계가 내연기관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이 자동차가 전기차 보통 한 1.5배 무거우니까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 러시아워 시간에 우리 다리에 내연기관이 아니고 이전보다 1.5배 무거운 전기차가 질비하게 계속해서 정차되고 있다. 그럼 이 내진 설계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단순히 충전기, 충전 요소를 떠나서 사회 전체적인 인프라가 바뀌어야 될 코스트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전기차로 빠르게 바뀌는 것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2차 전지에 괄목할 만한 전망 중에 이런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의 빠른 변화가 가정에 들어갔다면 저는 오히려 이전보다는 조금은 생각할 게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2차 전지에 대한 향방도 그런 부분으로 조금 답변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각이신 것 같아요. 2차 전지 얘기를 저희가 좀 다뤄왔는데 이 시간에서 처음 들어보는 시선과 시각이세요. 저는 늘상 새롭습니다. 네, 한 번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다리나 이런 내진 설계가 현재 차량에 더 맞춰져 있다면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면요. 이게 한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이라든지 중국을 가면 얘기가 또 달라져요. 당장 뭐 지진이 많이 나는 일본만 그렇죠. 해도 또 네, 모든 글로벌 기업의 인프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차만 전기로 하면 갈 수 있는 것인가? 처음엔 그렇겠죠. 하지만 생각할 게 많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다양한 학습 효과와 시행착오가 있다. 물론 패스트 무버는 전기차십니다. 네. 하겠지만 네, 저는 아직 내연기관입니다. 6월 이후에 이제 금값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금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그 중에서도 특징은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이에요. 결국 물가가 높아지면 금에 대한 유인이 높은 것이죠. 자, 저희가 일타 강사 채널은 처음 왔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금을 상당히 포트폴리오에 꼭 담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 온스당 1,500불이었는데 지금 2,000불을 훨씬 넘었죠. 자,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금은 매력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양한 해석이 있겠죠. 달러 패권에 대한 변화도 있을 수 있겠고, 또한 인플레이션 시대가 이제는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고금리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중물가 중금리 시대가 도래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금은 이전과 달리 상당히 유인이 높을 거다,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장기라 그러면 여의도에서는 한 1년을 보죠. 그래서 1년 동안의 시계를 놓고 봤을 때 금이 괜찮을 거냐라고 보면 저는 역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인플레이션이요. 1년 동안 지금의 수준에서 크게 내려가지도 또한 크게 오르지도 않고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거다라는 의문과 아니면 불안감과 아니면 확신이 드는 분이라면 금을 사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다. 이거는 해프닝이었다. 과거의 뉴노멀로 회귀할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금은 포트폴리오에서 빼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의 이 국면이 레짐이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금에 대한 유인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 외에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부채 한도 협상의 전후로 해서 우리가 흔히 선수라고 생각하는 전문가 집단이 미국의 국채 상당히 단기물에 수급에 있어서 포지션이 엄청나게 각축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버슈팅 했었기 때문이죠. 아시는 것처럼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예요. 국채가 발행한다 그러면 미국 기준입니다. 한국도 추경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미국 국채가 발행한다는 것은 채권 금리 상승 요인이에요. 그럼 가격은 하락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지금의 채권 가격이 얼마나 반영되는가가 좀 더 변수일 것 같아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채권 가격은 하락할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죠. 물론 장기물이 중요한 것이니까. 장기물은 우리 단기 금리와 플러스 리스크 프리미엄의 합산이거든요. 그러면 단기 금리, 결국 지금의 기준 금리가 인하하지 않고서는 장기물 금리가 쉽게 크게 빠질 가능성이 적어요. 따라서 또 돌고 돌아서 채권의 전망은 단기 금리의 전망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여차하면 미국 기준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금리를 조금은 낮출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채권의 투자에 대해서 조그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은요,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사실 집값이 바닥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더 떨어질 거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부동산은 한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실제 포트폴리오에서 한 63%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6대 4의 포트폴리오의 마력인 것이죠. 부동산을 제외하고 실제 가계 자산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부동산은 중요한데요. 이런 무거운 부동산이 최근 들어서 30% 정도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10%포인트 정도 반등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 것이죠. 다시 내려갈 거다. 아니면 네. 이제는 바닥을 봤다.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요. 저는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전히 그 기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또 포지션이 달리할 것 같아요. 다주택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포지션이 다르고요. 어떠세요? 다주택 자세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입니다. 네. 네, 다주택자들은 지금 좀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부동산을 볼 때 올해 특히 중요한 것은 청약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청약은 이미 뭐 부동산 관련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로또 분양과 로또 청약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강남 지역의 시작으로 반포와 뭐 잠실 진주 아파트까지 하반기에 쭉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청약 시장을 노리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거래량에 어느 정도 바이럴을 일으키겠죠. 청약 이야기를 해주셔서 6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수도권 위주로 뭐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집값에 미칠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집 가격은요. 제 지도 교수님이 대학원 때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세요. 김경환 교수님이라고 국토부 차관까지 하셨죠. 그분이 맨날 얘기하는 게 부동산은 로케이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위치고 또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보면 공급에 따라서 가격은 정해집니다. 수요를 갖고 가격을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요.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공급이 부동산 시장에서 작용하는 것은 수직이기 때문에 텀이 있죠. 그래서 공급의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도 미래에 대한 가격에 분명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시차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또 강남 지역에서의 분양이잖아요. 강남 지역은 어떻게 보면 또 어나더 랩의 또 다른 그룹일 수 있어요. 따라서 이게 한국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라기보다는 정말로 선도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겠죠. 따라서 일부 가격의 안정성보다는 거래의 활성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 자재비나 뭐 인건비가 상승해서 뭐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뭐 2, 3년 뒤에 뭐 부족해질 거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동의하죠. 이미 여기 여의도 아크로에서 네. 고분양에 분양을 안 하고 이제 임차 후 분양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비용단에서의 부담이 연쇄작용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런 것이잖아요. 비싸게 사서 싸게 팔자는 게 아니고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라는 행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자기만의 자기 논리로 어느 정도 옥석가리가 된 후에 다시 한번 원래 기능을 찾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값이 바닥이거나 뭐 반등할 때 눈여겨봐야 될 경제 신호라든지 그런 지표가 있을까요? 그거는 국민마다 다를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 왜 바닥을 다졌는지, 왜 추가 하락했는지를 보면 그 변수가 바뀌면 그게 시그널일 수 있는데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금리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금리를 주목하는 이유는 다양한 가격 변수, 뭐 채권금리, 아니 주식, 부동산 모두 다 금리와 결부될 수 있고 또 금리를 보는 이유는 유동성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바닥을 타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팩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금리입니다. 그러면 공교롭게 한국은행의 지금의 금리 스탠스가 어떤가를 놓고 본다면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전반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싶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실제 민간에서 보는 한국은행의 금리의 전망은 인하입니다. 따라서 인하의 시점이 언젠가 이런 부분도 부동산 시장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악재가 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실 거고 저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 악재는 지날 수 있는데 문제는 경기 침체라는 변수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횡보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빚이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자에 대한 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분양시장 완판.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똘똘한 한 채를 좀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똘똘한 한 채는 다들 사고 싶어 하시죠. 하지만 부동산이 똘똘한 한 채가 다 모여 있는데 극히 희소한 상품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가격이 프리미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 누구도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싶어 하지만 실제 살 수 있다고 다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일부 선도 강남 지역의 큰 변동성은 적을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미 부동산의 둔화, 하방 압력 아니면
침체의 나락으로 가는 초입에 대한 우려감들은 이미 높다. 대구에서 가장 잘 나가는 지역이 이미 분양이 잘 안 된다는 소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이라고 다 똑같은 지방은 아닐지언정 이런 대구 같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수요가 꽤 있었던 지역에서 녹록치 않은 기류가 나타나는 것을 놓고 본다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흐름은 저는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부 강남 지역에 특화해서 다른 행보를 보일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뭐 집값의 지역 간 편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더 커질 겁니다. 아무래도.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이게 마지막 질문이네요. 집을 사는 게 나은지 현금을 보유하는 게 나은지 아까 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금을 투자하는 게 나은 건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모든 것은요 자기가 판단하는 것인데요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에요. 집을 산 다음에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쯤은 집을 매수한 다음에 이 매수의 타이밍이 나에게 맞는 타이밍이었는지 아니었는지의 학습 효과가 매우 중요해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 주변에 다주택자도 많기 때문에 포지션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노이즈가 있을 수 있을 멘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주택자들은 아직까지 경고만동하게 뭔가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더 큰 둔화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로또 분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양시장에서의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호황과 화랑과 이런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지역이 하반기에 몇 군데 있다 정도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매수 타이밍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매수 타이밍이라는 게 사실 좀 어렵지 않나요? 어렵죠. 그러려면 이제 제가 컨설팅 해드리려면 포트폴리오를 저한테 공개하셔야 돼요. 집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를 공개하셔야지 제가 그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드리는데요. 그럼. 매수 타이밍은요, 사실 금리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요, 수요단에서의 제도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역전세난이 좀 심화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역전세난이 난 곳이 곳곳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타이밍은 집이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은 차치하고 보통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아직은 좀 기다릴 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돈이 생길 때까지. 네. 시점으로 그래도 생각을 한다면 집을 사시게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아닙니다. 네, 네. 네, 아니 많은 분들이 제일 네.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무주택자들이 이런 더 부동산에 또 더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가 아시는 무주택자들 중에서 저를 만나서 유주택자가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맨날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무주택자, 집을 안 사시는 사람들은 불안한데 그 불안이 경험이 없어이기 때문입니다. 사고 싶은 집은 대한민국에서 다 하나예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은 있지만 갈 수 있는 사항이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정말로 작은 경험을 먼저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집은 싸도 못 사고요. 비싸도 못 삽니다. 즉 마음먹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자금 여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저는 금리 수준하고만 결부해서 말씀드리면 금리는 고점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물가의 전망하고도 결부될 수 있겠지만 저의 시계를 놓고 본다면 물가는 일부 피크아웃 조짐이 보입니다. 나중에 반등 가능성도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피크아웃 되기 때문에 지금 급한 사람은 지금 아니면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가 높을 때 올해 하반기쯤 되겠죠. 아니면 내년 연초가 될 수 있겠고 그때가 다시 한번 타이밍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집이라는 것은 사고 파는 것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시계를 좀 넓게 본다면 이 모든 굴곡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런 것을 확인하고 사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